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승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속쓰림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예요. 속쓰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정말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위산 차단제나 개비스콘 같은 거 쉽게 먹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좀 위산을 차단을 시켜서 속쓰림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건 되게 임시방편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속쓰림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위산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런 약을 먹어서 위산이 나오지 않게 하면 속쓰림이 괜찮아지니까 위산은 나쁜 거야, 위산을 안 나오게 하면 아픈 부분이 나을 거야, 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또 다른 문제를 많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위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위에 요 하단부, 쓰림 부위는 주로 위에 하단부, 음식이 고이는 부분, 내용물은 위에 하단부에 고이기 때문에 손상되는 부분도 위 하단부의 점막층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얇아지니까 보호막 기능을 못해서 아프고 쓰리고 따갑다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 부분 말고 또 식도 쪽으로도 역류가 일어났을 때 명치, 요 오목가슴 이 부분이 아프다, 쓰리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두 군데가 쓰림이 발생되는 주요 부위입니다. 자, 쓰림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짚어봅시다. 위산은 위에 요 상단부 위산 분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위산, 펩신 이런 소화액들이 분비가 됩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속쓰림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죠. 음주, 커피, 매운 음식, 위에 자극을 줄 만한 요소들이죠. 또 속쓰림을 유발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식사 습관에 의해서도 속쓰림이 유발됩니다. 식사 습관 중에서 당연히 많이 먹으면 과식 후에 속이 쓰릴 수가 있고요. 불규칙한 식사, 야식, 기본적으로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 이 원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속쓰림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자,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자, 먼저 원인이 되는 음식들, 이런 자극을 주는 음식들, 또 한 가지 산성 음식도, 신음식들, 신맛이 강한 음식들도 쓰림을 유발하는데, 이런 음식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첫째로 음주나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하고, 산성이나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이라는 것은 이 분비샘을 자극을 해서 분비액이 많이 나오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온 위산이 결국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또 얇게 된 위 점막에다가 산성 음식, 매운 음식, 음주, 커피가 닿으면 이게 자극으로 또 바로 느껴지는 거죠.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지만 결국 추가적인 자극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속쓰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점점. 자, 그러면 위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위산, HCl. 강한 산성으로 단백질을 분해시키면서 음식의 구조를 깨서 흡수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게 만드는 강력한 소화액이죠. 이 강력한 소화액이 위에서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렇게 운동으로 인한 음식을 분해하는 능력 이상으로 이 화학적 분해가 상당히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산 하나면 다 웬만한 음식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정상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강한 위산에 의해서 이 소독작용이 일어나겠죠. 1차적으로 바이러스나 균의 침투를 위산이 차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소장이 무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겠죠.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산이지만 참 안 좋은 취급을 많이 받죠. 위산 때문에 위궤양도 생기고, 위산 과다라고 주로 말을 하죠. 위산 과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고 위염이 생기고 만성 위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주범으로 보고 발달한 약이 뭐겠어요?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요걸 가지고 위산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약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먹으니까 속쓰림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위염도 없어지고 이거 위장에 관련해서는 만병통치약이구나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이 소화기 질환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내과에서 처방을 해줬다 하면 거의 이쪽 계통이 한 80~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워낙 잘 들으니까 위산은 나쁜 거, 위산 과다는 나쁜 거, 이런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위산은 중요한 거라고. 화학적 소화,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약해지면 우리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소화도 안 될 뿐더러 몸에 자꾸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약들이 당장의 불편감을 해소를 했지만 만성적인 질환의 병이 낫지 않더라. 위장병이 낫지도 않고 또 다른 문제, 근본적으로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이걸 줄여놨으니까 소화장애가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소화장애가 자꾸 심해지고 소화가 점점 안 되는 현상이 생기고 몸에서 물질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화학적 소화를 통해서 물질을 재조합을 해야 되는데 위산이 약해지니까 모든 물질들의 재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문제가 점점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크니까 최근에는 또 기능의학 쪽에서 야, 위산이 범인이 아니야, 저산증이 문제야 라는 또 움직임이 대두가 돼서 베타 HCl, 위산은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또 위산을 많이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소화 안 되던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소화장애, 위산 차단으로 인한, 위산 저하로 인한 소화장애가 해결이 되니까 흑백 논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산이 범인이야 했다가 위산이 줄어드니까 아니야, 위산이 꼭 필요해. 위산 저하 아니면 위산 과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의학계에도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그 의식이 자꾸 심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위산이라는 것은.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위산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고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위 점막이 튼튼해야 돼요. 위 점막, 위 표면이 튼튼해야지 강한 위산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즉 위산이 많고 적고를 생각하기 전에 위 점막이 튼튼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위 점막이 튼튼하다면 위산은 많은 게 좋아요. 그 베타 HCl 같은 걸 투여하는 방식이 우리 민간에도 있죠. 매실 먹고 생강청 먹고 이 산성 음식들, 시큼한 음식들을 먹어서 위산 분비도 자극하면서 그 산성이 음식 소화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반대해요. 강제로 위산만 강화를 해주면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 속쓰림, 이걸 또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자주의예요. 저는 위산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혈액이 충만하면 지가 알아서 충분히 적정량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산에 집중하지 말자가 위산에 대한 제 주관이에요. 위산을 과다 분비시키지 말고 자극도 주지 말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산성 음식을 막 먹거나 그러지도 말자 이거죠. 자극을 주는 이런 음식들을 일단 제한을 하면 추가적으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현상이나 위 점막을 깎아 먹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위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억지로 산성 음식을 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식습관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많이 중요해요. 위 점막이 강한 위산이 나와도, 위산이 막 나와도 위 점막이 잘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나빠지면 이 위산과 위 점막의 균형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위산이 많이 나올 때는 어떨 때겠어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산과 소화액이 음식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막에 작용할 확률은 줄어들어요. 왜? 음식에 다 스며들고 음식을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위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 점막이랑 부딪힐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위 점막을 깎아 먹겠어요? 이 위산이 빈속일 때, 음식이 안 들어왔을 때. 음식이 안 들어왔는데 위산이 나온다, 위 점막이 그때 상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산과 소화액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맨날 반복적으로 음식을 먹던 그 시간에 위산이 나오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이 반복에 의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나는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이제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위산을 내놓습니다. 근데 대중 없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죠.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나 기분 내킬 때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근무 시간 때문에 불규칙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계속 분비되면서 음식에 작용해야 될 위산이 위 점막에 작용을 해서 야금야금 위 점막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식사가 결국 점막 손상을 불러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밤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 밤에는 위가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위가 쉬고 작동을 안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늦은 시간에 출출해서 음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야 되는데 위산을 많이 분비해 놓을 수도 있고, 음식이 들어왔는데도 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패턴에 맞춰 살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야식을 먹었는데 위산이 안 나와, 위산이 많이 나와. 둘 다 문제입니다. 위산이 안 나오면 이 밤새도록 음식이 위에 잔류하겠죠. 그 다음 위산이 많이 나오면 점막 손상이 되는 거예요. 쉬지를 않고 계속 밤에 위가 활동을 하면서 위 점막을 깎아내리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아침까지 위에 내용물이 남아있으면서 그걸 계속 긁어버리는 거예요. 밤에 먹는 거 역시 점막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과식은 뭐 당연하겠지만 위산도 많이 분비시키지만 음식 자체가 점막을 손상시키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식도 점막을 약화시켜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속쓰림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위산이 과다냐 위산 저하냐 이런 거에 좀 그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얽매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쓰림이 발생을 했다. 그럼 내 점막이 좀 약화가 됐구나.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어떤 음식으로 지금 점막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어떤 식습관으로 점막이 약화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PPI제 먹고 개비스콘 먹어서 위쓰림이 감소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아, 상처가 이제 좀 덮여서 이제는 보호받았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이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문제가 좀 해결된 것처럼 속일 뿐이에요. 더 큰 문제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속쓰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속쓰림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위산의 과다로 몰아붙이지 말자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위산 차단제나 그런 도포제를 쓰지를 않고 이 쓰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한번 짚어 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위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친 음식, 날 것 그대로의 음식들이 위로 들어와서 위산이나 소화액에 의해서, 그리고 위의 연동 운동에 의해서 1차적으로 좀 잘게 분쇄가 되고 소장이 처리하기 쉬운 단위로 좀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균, 위산에 의해서 균을 멸균을 하고, 소장은 무균 상태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게 위산에 의해서 그런 균들을 차단을 하고 잘게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낸 역할을 위가 합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주방, 어떤 식당의 주방 혹은 우리 집에 있는 주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식당의 손님들은 일종의 세포라고 생각을 합시다. 손님들한테 먹기 좋은 음식, 먹기 좋은 상태로 딱 주방에서 만들어서, 재료가 그대로 손님한테 가면 먹기도 힘들고 문제도 많겠죠. 요리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손님들이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손님들은 세포고 원재료가 주방을 거쳐서 손님들한테 간다. 위가 우리 몸의 세포가 먹기 좋게 요리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먼저 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의 효율은 많이 떨어져서 위의 정상적인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신호를 줘야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신호로, 이제부터 음식이 들어올 거니까 좀 준비를 해줘, 주방 가동할 준비를 좀 해줘 라고 먼저 신호를 줘야 됩니다. 뭘로?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먹어서 위를 깨워줘야 됩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위벽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류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 이제 뭐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따뜻한 물에 의해서 좀 부드럽게 이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식에서는 식사 전에 스프 같은 거를 먹잖아요. 한식에서도 죽 같은 거 한 2숟가락, 3숟가락 먹어도 그렇게 따뜻한 죽으로 한번 워밍업을 해주는 거. 따뜻한 물, 따뜻한 죽, 이런 순서대로 위를 일단 깨우는 거예요. 놀래지 않게. 그리고 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저작 기능 많이 씹어주면 위장의 할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장을 거칠고 막 쓰면 빨리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래 씹는 거, 한 번 음식 먹을 때마다 20번, 30번 이렇게 씹는 버릇, 이것만 좀 제대로 해도 음식이 어느 정도 가공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덩어리도 작아졌지, 이 소화액이 묻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침. 그래서 위가 해야 될 일을 거의 30%, 40% 정도 경감을 시켜줍니다. 특히 이미 좀 손상이 많이 진행된 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일을 많이 덜어줌으로 인해서 소화액도 덜 나와도 되고 위에 머무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겠죠. 씹어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종류 안 가리고 모든 위장병에서 씹어서 어느 정도 해결 안 될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씹으면 위장에 관련된 문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쓰림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덩어리가 큰 음식이 위 점막에 자극을 주는 것보다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오면 위 점막의 부담도 덜 줄 뿐더러 덩어리가 작은 게 소화액이 침투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고 분해되는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소장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 쓰림의 원인인 위 점막의 자극을 줄일 수 있고 총 필요한 소화액의 양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건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빨리 소화가 되게 하면 위산은 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이 쓰린 사람은 당연히 자극을 피해야겠죠.
되겠죠. 알코올에 의한 자극, 알코올은 위 점막의 단백질 구조를 아주 파괴를 잘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우리 유분기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위 점막층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다 손상을 시켜요. 그리고 커피, 위산 분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식후에 커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필요 이상의 위산이 나오게 만든다. 그리고 매운 음식은 쓰린 사람들은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춧가루를 피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춧가루가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속이 쓰린 사람은. 그리고 매실, 레몬, 신과일, 소화를 돕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현재 쓰림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거,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최대한 소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식후 산책이 속쓰림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빠져나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걸어서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식사의 리듬, 식습관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식 안 되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 시간과 양 두 개 다 중요해요. 식사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맨날 똑같이 먹어야 되고 양도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양을 기억을 해요, 위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위가 알아서 그 정도의 위산을 분비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더 많은 위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적게 나오거나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대응을 못하면 위 점막은 또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먹는 것은 취침하기 많이 쓰린 사람들은 3시간 전에 끝내야 돼요. 위에 음식이 전혀 잔류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여유를 주고 잘 때 위가 비어있는 상태로 자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너무 출출하면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가 어느 정도 비었는데 출출하지는 않은 그 시간에 딱 자야 돼요. 그걸 또 놓쳐버리면 또 빈속이 돼버려. 내가 각성 상태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몸이 깨어나서 또 위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잠들어야 돼요. 잠 못 자면 또 역시나 이런 점막이 손상이 되고 속쓰림이 또 유발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쓰린다고 해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PPI제 이런 데 의존을 하면 결국 죄가 안 되는 위산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소화장애가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소화장애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매실을 먹는다거나 소화 효소를 먹는다거나 그런데 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 점막은 점점 깎여 나갑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이 되는 음식을 제한을 하고 점막이 상하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유지를 시켜야지만이 위산이 자꾸 두꺼워질 수 있게 점점 두꺼워질 수 있게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 점막이 두꺼워지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습관을 싹 교정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식은 소화 과정에서 그리고 육식이 가진 에너지 때문에 열을 많이 냅니다. 위가 좀 쓰리다, 뜨겁다, 화끈화끈거린다 이런 경향이 있고 내가 열이 좀 많다 싶은 분들은 육식을 좀 줄이고 시원한 채소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게 쓰림을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육식 계속하면 그 소화 과정에서 이제 위산도 많이 나오고 몸에서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점막이 또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속 쓰릴 때 어떤 걸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좀 시원한 성향,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많이 찬 성향부터 시작을 하자면 속 쓰릴 때 알로에 도움이 됩니다. 생감자 갈아 먹는 거. 화상을 입었을 때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점막, 피부가 문제가 생겼고 열이 생겼고 염증이 생겼을 때, 헐었을 때 감자가 열을 빼주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아서 먹으면 도움이 되고, 산약, 마조, 이것도 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 열을 빼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산약이랑 세트로 백복령, 이런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요법인데 제가 약으로도 조금씩 사용을 해요. 오조콜, 또 갑오징어 뼈를 갈아서 속 쓰릴 때 먹으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위산이랑 결합해서 중화되는 작용도 있고 갑오징어 뼈에 포함된 성분들이 지혈작용이 있어요. 지혈작용. 그래서 산이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쓰린 경우에 위산 중화제와 지혈제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런 거는 갑오징어 뼈를 구해서 이렇게 갈아서 소량씩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쓰려서 이거 PPI 제제 안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나마 먹어야지 진정되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끊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의존을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노력을 해서 그걸 안 쓰고 쓰림이 통제되는 그런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자, 속쓰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쁜 행동들, 음주라든지 커피라든지 늦게 자는 습관이라든지 본인의 안 좋은 습관들, 흡연, 이런 것들이 안 좋은지는 알고 있는데 못 고치는 분들, 혹은 또 생각보다 이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딱 지정된 그런 물질들, 내 현재 상태 나쁜 것들은 딱 중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중단하지 않고 무슨 치료를 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행동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나쁜 습관을 딱 끊어내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쁜 음식들, 나의 습관 중에서 나쁜 음식들을 먼저 끊는 게 좋은 행동들이나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몸에 피해를 주는 음식을 끊는 게 치료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호식품은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쉽게 끊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반복되게 먹고 있을까요? 중독입니다. 중독이 뭘까요? 중독은 뇌가 좋아하는 거예요. 뇌가 좋아할 만한 내용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뇌를 흥분시키죠. 그리고 니코틴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탄수화물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이죠. 그리고 커피, 카페인에 의해서 각성이 됐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좀 좋아진단 말이죠. 뇌에 의해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저는 원래 굉장히 중독 성향이 없어요. 뭔가 식탐이라든지 중독적인 거를 좀 제어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중독이 됐던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배워가지고, 아시죠?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월급 뭐 10,000원인가 20,000원 주고 담배를 한 보루씩 줬어요. 근데 담배를 피든 말든 담배를 한 보루씩, 다 아시죠? 예전에 군대 계셨던 분들은 이 담배를 주니까, 저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군대 가니까 심심한 거예요. 다들 담배를 피고 있어. 뭐 나한테 이만큼 있고 뭐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펴보니까 와, 이게 처음에 맛도 없는데 별 재미도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니코틴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완이 되고 기분 전환이 되고, 담배 피는 장소에서 동료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 상당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고 나서 제대를 해서까지 이렇게 담배를 계속 피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한테 별 이득이 없구나,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들도 생기고 내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겠다, 끊어야겠다. 다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이 부정적인 요소, 끊는다라는 말에는 끊었지만 무슨 계기가 발생을 하면 그걸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면 다시 하게 돼요. 그 행동을.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가 친구가 이렇게 그래, 이번 한 가지만 피고 끊어. 그리고 뭐 술자리에 갔을 때 술 먹을 때는 담배가 또 제맛이지, 또 술 먹을 때만 펴. 이런 유혹들, 끊었지만 해야 될 이유라든가 이런 게 나한테 납득이 돼버리면 다시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뭔가를 마음먹으면 쉽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담배 하나 끊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제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만트라를 하나 고안을 했어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담배를 피운 건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담배를 끊는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원래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전제를 좀 바꿔봤어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누구한테든 참이 되는 전제죠.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릴 때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권하잖아요. 그러면 만트라를 외우는 거예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원래 담배 피웠잖아. 아니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스스로한테도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어떤 상황에건 요 만트라를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이거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참이에요, 참.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떳떳하고 다른 사람이 권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 때도 떳떳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요 만트라를 고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유혹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이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순간에서는 요 말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피우는 상황 근처에 잘 안 가게 됩니다. 왜? 가면 또 이런 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도 덜 가게 되고, 누군가가 권하거나 담배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이 말을 하면 그 추가 질문이 잘 안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내가 이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이 달라졌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난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이 괴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감에 의해서 더 쉬운 걸 선택을 하게 돼요.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행위보다 내가 내 말로 내뱉은 이 선언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든 다른 사람한테 하든 내 스스로 한 번씩 되뇌이든 이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중독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독의 상황과 멀어져야 돼요. 중독이 일어날 만한 상황,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면 흡연을 하는 장소 근처를 안 가겠죠. 그리고 흡연 도구를 주위에 안 두겠죠. 술을 멀리 하게 되면 술자리 좀 피하게 되겠죠. 술을 안 마시는 자리가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술 안 마시는 모임 같은 데를 선호하게 돼요. 선호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뭐 특정 기업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탄수화물 위주로 판매하는 어떤 소비 패턴, 그런 데를 내가 덜 가면 돼요. 그런 장소를 좀 피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음식을 먹을 확률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탄수화물이나 당에 대해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고르더라도 당이 안 들어간 거, 제로콜라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물질로 만든 음료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중독에 의해서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달달한 음료수를 손에 짚게 돼요. 근데 내가 의식을 하고, 아, 나는 탄수화물을 원래 좋아하지 않아 라는 만트라를 스스로 외우고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고 달달한 걸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맛은 없지만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선택의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만트라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정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 나는 원래 탄수화물 좋아해, 이거 있으면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너무 맛있어, 이런 말을 하고 살거나 그런 장소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는 원래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 단 거 맛이 없잖아, 내 성향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행일치 때문에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편해져,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계속 정의를 해버리면 돼요. 나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주문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독서를 좋아해, 나는 원래 한 달에 책을 3권은 읽어 라고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독서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 좋잖아요. 내가 책을 느리게 읽건 빠르게 읽건 간에 내가 독서를 좋아했던 그 어떤 삶에서 짧은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순간을 내 자신으로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는 독서를 참 좋아해. 그 말을 계속 만트라를 외우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지금 심심한데 뭐 할까 라고 고민한 순간에 책을 집어들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만트라를 계속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뇌에서 그 회로가 만들어져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자꾸 준비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갑자기 책 하나도 안 읽던 사람이 나는 책을 좋아해 라는 만트라를 하루에 여러 번 외우면 책을 막 찾고 있어요. 무슨 책 읽을까? 관심이 생기는 거죠. 뇌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밀어내다가 나는 원래 책이라고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더라도 나는 책을 좋아해 살살살살살살 세뇌시켜서 나 자신을 내가 좋은 방향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손에 평생 책을 안 들던 사람이 책을
들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만트라를 외움과 동시에 내 주변에 가장 나와 자주 대면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한테 내리는 정의를 이 사람한테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언행일치 때문에 행동을 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더 강한 작용을 합니다. 왜? 언행일치가 안 되면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이나 동료들한테 내가 되고 싶은 바를 조금씩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정의 내리고 내가 중독된 바를 벗어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계속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에 휩싸여 있는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본인이 휴대폰에서 뭘 자꾸 검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본인의 관심사예요. 본인의 삶에서 불필요한 행동들 좀 드러내버리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들이 내 삶에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 행동들을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뇌에 프로그램이 이미 꽉 들어차서 규정된 바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중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독 이런 거 술, 담배, 코카인 이런 것도 있죠. 향정신성 물질들, 도박, 게임, 섹스. 우리가 뭔가 중독된 행동들, 너무 탐닉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뇌에서 각인된 대로 내가 늘 반복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탐닉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각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만트라를 만들어서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반복만 하면 그 다음은 뇌가 알아서 합니다. 뇌가 계속 그 신호를 받으면 그걸 위한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고 내 행동이 변하는 거고 내 생각이 변하는 거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지만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주도권을 뺏긴 사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나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조금 더 거창해졌는데 항상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나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 인생이 작지만 큰 거예요. 담배 하나 끊으려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바뀌다 보면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더 깊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간다면 작은 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4종환을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4종환을 출시한 지가 꽤 됐어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먹기 좀 불편하다. 촉촉한 형태의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막 들러붙어 있어요. 사실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흔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이미 들러붙어 있으면 톡톡톡 쳐서 흔들어서 병뚜껑 따라서 평평하게 해서 드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따라서 먹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약간 입자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씹히는 게 가끔씩 느껴진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건조한 형태가 좀 좋다. 어떤 분은 좀 몰랑몰랑할 때가 좋다. 이게 선호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먹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형도 바꿔가고 분쇄 방법도 계속 바꿔가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방식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제가 원하는 방식,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게 단의 형태로 이번에는 출시하게 됐습니다. 300환이 300단으로 출시가 됐고 기국환이 기국단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2개 단은 아직 출시 준비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름이 좀 달라졌죠? 단입니다. 환이 단이 됐어요. 단은 구슬 같은 약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은 더 이제 가는 것들. 단은 요 정도 크기로 저희가 만들었고, 원래 우리가 3g씩 복용하던 거였는데 요거는 4.5g, 용량도 늘렸고, 단의 표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료를 우리가 한 번 더 미세 분쇄를 해서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안에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지에 밀봉시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안에 성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촉촉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손으로도 눌릴 정도로 이렇게 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먹을 때 이거를 씹어 먹기보다 이렇게 이로 한번 앙 해서 계속 안에서 오물오물 빨아먹듯이 천천히 먹으면 좋습니다. 제가 처방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제품도 그렇고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제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전부 다 천천히 몸에서 녹아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좀 기다리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운동도 하고 몸의 변화도 느끼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보람이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로 뭔가 내 증상이나 뭐 이런 게 변할 거라는 기대로 이거한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몸의 조건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내 몸이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변화를 위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은데 요거 하나 딱 뭐 하면 해결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먹으라고 제가 표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개 먹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너무 좋다.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일단 맛도 좋고 내가 느끼는 그 기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방향성은 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기준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좋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